사실 오늘 뭐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이거는 한편으로는 제가 왜 그 표준적인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 오스트리아파 그런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는가? 그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그 의미가 있는 그 질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미제스가 전번에 그때 하예크 그 탄식이념 심포지엄 할 때 그거 저기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비슷한 걸 많이 하는데 왜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하냐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그 보기에 따라서는 오스트리아 학파 이야기나 아니면 뭐 저 신고전파 이야기나 뭐 비슷한 것 같고 거기도 가격을 말하고 또 인센티브도 말하고 뭐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오스트리아 학파 그러면서 좀 별나게 구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하고도 좀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여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주제로 지난번에 노예 얘기를 할 때 했던 이야기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화면. 예, 다음으로 이제 사실 뭐 사회주의의 실패를 가장 상징하는 게 베를린 장벽 붕괴인데요. 흔히 이제 이걸 두고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실제 어떤 그 실험을 하긴 어렵다. 사회에 어떤 사회 이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 통제를 하기도 어렵고 변수들을 그런데 그러나 이런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면 최소한 같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다음 역사를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나라에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결국은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례로 들고 실제로 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야기겠지만 하이에크가 아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하이에크가 만년에 하이에크 했던 말이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89년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맞섰던 소련의 몰락 그리고 1991년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날 이제 고르바초프가 애칭으로 고르비라고 불렸던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소련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그러면서 1917년 레닌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가 74년 만에 이제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회주의 왜 실패했냐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훨씬 이전에 1920년대에 이미 미제스가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하이에크도 참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들조차 정확하게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아니면 그 이후라도 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 소련이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가 현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74년이나 그럼 갔냐?
망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실패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사회주의가 작동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번에 노예 길 할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결국은 경제학자들한테 익숙한 이야기가 동기부여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인제 경제학자들한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또 이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정보, 지식 정보의 문제. 이걸 갖다가 하는 건데 경제학자들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그 인센티브의 문제, 동기 유발의 문제 이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왜 중요한지도 한 번 더 살펴보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천부적인 하여튼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말하자면 동기부여, 아들을 사랑할 동기부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인포메이션이란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애가 아프다거나 뭐 어떤 반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한 어, 어, 노하우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실은 잘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초보 엄마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많이 애들을 키워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병원에 데려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또 다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이야기나 이미 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번 강의 때도 한 번 더 음미해 볼 만한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인센티브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례인데요.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영국 런던 탑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또 먹이고 뭐 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그 사람들을 호주로 식민지인 호주로 보내면 거기서 그냥 감시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개간한 땅으로부터 세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호주로 많이 이렇게 싣고 갔는데 실제로는 다들 도착하기 전에 뭐 도착해서는 물론이고 전에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살아서 도착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규제적 방법이었죠. 발상이 뭐냐면 거기에 약품을 얼마를 실어라, 뭐 식량을 얼마 실어라, 안 실으면 엄청나게 너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말하자면 맞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셈이 하는 셈인데 그랬는데 그게 다 잘 안 됐다 그럽니다. 잘. 근데 단 한 가지 잘 된 게 그 죄수들을 싣고 하는 선장들한테 처음에 일단 돈을 주고 살아서 호주에까지 데리고 오면 건강하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얹어서. 그렇게 하니까 선장들이 갑자기 뭐 천성이 바뀐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죄수의 그 건강을 돌보는, 그러니까 감시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돌보는 그렇게 돼서 한편으로는 이 방식이 어떤 규제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 안에 인센티브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데라는 거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폭력이나 사기를 어떤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속이거나 실제로 주겠다는 거와 저 주기로 약속했던 게 다른 게 사기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걸 하거나 그렇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용도를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바꿔주거나 아니면 경쟁자들보다 뭔가 더 매력적인 어떤 걸 질이 더 마음에 들든 아니면 가격이 더 마음에 들든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남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잘 할수록 더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마치 그 막할래 그냥 할래 식의 규제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어떤 인센트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도록 하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이란 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굉장히 어 저기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이런 데 대한 이해는 실은 뭐 경제학자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이해가 부족한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또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본 경제학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인센티브의 문제를 나름대로 잘 해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문제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인포메이션 문제, 정보 아까 천부적으로 자식을 잘 돌볼 인센티브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런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대답을 했냐 하면 어, 그러니까 어,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면 된다. 그게 뭐냐? 뉴맨, 새로운 사회주의에 적합한 인간이 에, 나올 거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지 이익만 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생산을 해놓고 분배를 생산은 열심히 하고 또 분배는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간이 출현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인종의 어떤 출현이라 그럴까.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어떤 공산주의에 적합한 인간이 정말 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폭력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노예의 길 같은 데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레온 트로츠키가 옛날에는 저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들었겠지만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명령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 저기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평범한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 괴테 또는 마르크스의 높이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자기 셀프리스한 그런 인간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셀프리스 인간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말살된다는 이야기랑 뭐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실은 이제 이런 어떤 무엇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아예 비인간적인 강제와 폭력을 당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도 그런 의미에서 어, 이런 아이디어, 새로운 인간의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무리한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져올 그런 문제들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앙 계획이 사실은 뭐 개인 삶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게 중국 사례가 뭐 전번 어디 펜앤마이크의 송복 교수 아들이라 그러던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조선일보에 뭐 요즘 글도 쓰고 하던데요. 캐나다의 무슨 대학 교수로 있죠. 그 양반이 썼던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하여튼 애를 낳으려고 개인 출산에 대해서 벌금 물리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부당하다 하면서 시린 시위하다가 나중에 대학에서 파면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1인 한 사람만 나아라든가 뭐 어쩌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인의 이 사람은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 뉴맨이 못된 사람이죠. 사회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센티브하고 인포메이션 가운데 그러면 인포메이션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분은 사실은 미제스인데요. 1920년대에 The Socialist Calculation Problem in Socialist Commonwealth인가 뭐 하여튼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독일어로 된 글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어, 그걸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에 보면 사회주의 체제란 거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됐다. 예컨대 소비재 같으면 이미 뭐 빵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공유하고 싶어도 누군가의 그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 뱃속으로 그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공유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결국은 생산 수단이 될 텐데 인간이 만든 거든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든 그런 생산 수단의 사적 그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인데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소유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서로 사고 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수단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가격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를 들면 도로를 A에서 B까지 도로를 닦는다 그랬을 때 그거를 사람을 그냥 다 동원해 갖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사람은 조금 덜 동원하고 아니면 뭐 길을 닦는 뭐 이렇게 불도저라든가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더 동원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말하자면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펄쩍 뛰는 것과 같다. 미제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다양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대한 요즘식 표현을 하면 로망을 갖고 있던 그 경제학자들이 꽤 사회주의 편향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많았고 당시에 그와 동시에 그 중에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뭐 어떤 것들은 방정식을 잘 풀면 된다. 뭐 저 사람들 각자 인간 개개인으로부터 개개인을 수식 유틸리티 펑션으로 요약을 하고 그걸 합친 걸 갖다가 쫙 만들어 가지고 그 수식을 전체 수요 공급 그걸 딱 맞추면 오히려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거는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뭐별 검토할 특별히 검토할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랑게라는 오스카 랑게 시카고 대학 그 경제학과에 있었나 그럴 겁니다 아마. 랑게 교수가 폴란드 출신인데요. 이 랑게 교수가 꽤 세계적으로 저명했던 경제학자인데 이 양반이 뭘 내놨냐면 그 왈라스의 경매인 옥셔니어를 흉내낸 시행착오의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는 그냥 말하자면 그대로 시장을 사고 파는 걸 허용을 하고 다만 생산재 생산 수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행정 가격을 매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장에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있다 그러면 농장의 관리인도 있고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의 관리인도 있는데 트랙터가 만약에 농장에 필요한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트랙터의 가격을 예컨대 뭐 한 100루블 뭐 이런 식으로 매겨 놓고 그럴 때 그러면
그 공장을 트랙터 만드는 공장에다가는 공장 관리인한테는 너 100 루블이면 얼마 생산할 거야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농장에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또 100 루블이면 너 몇 대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 가지고, 그 만약에 수요가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을 다시 조금 더 올려서, 그러면 이번에는 110 루블 하면 또 어떻게 할래? 그런 식으로 또 다 조사해 가지고 딱 일정에 맞도록 해서 그 가격에 행정 가격이라 그래서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실제 주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격을 제시해서 서로 이제 경매인이 마치 경매를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오스카 랑게입니다. 오스카 랑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오스카 랑게가 폴란드가 저기 무너져 갖고 공산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할 때 그쪽으로 건너가고 실제 계획을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의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희소성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저명한 경제학자였죠. 아무튼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미제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할 텐데요. 예컨대 빨대만 하더라도 지금 뭐 빨대 또 무슨 뭐 사용 뭐 좀 하지 말라 그러긴 한데, 빨대의 모양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가 되고, 트랙터라 그러더라도 그게 강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떠냐에 따라 수백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그냥 그걸 갖다가 하나 모델을 주고 얼마 그냥 뭐 그림 하나 보여주고 뭐 이거 너 얼마 할래? 혹은 더군다나 그걸 열심히 알아볼 유인 자체가 없죠. 공장 관리인들이 혹은 또 농장 관리인들이 그거 뭐 저기 되도록 많이 확보하려는 유인은 있지만 절약적으로 돈을 적게 쓰면서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실제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아이디어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과정을, 생산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과정을 흉내내는 건데, 그래서 미제스가 뭐라 그랬냐면 오스카 랑게의 아이디어는 결국은 말하자면 전쟁하고 이 돈을 벌기에 진짜 막 신경을 써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기업가하고, 그 다음에 병정놀이하는 아이하고 그걸 착각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공장 관리인으로 있고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지적들을 했는데, 지금 이게 뒤돌아보면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그거 알아들을 법한데도 별로 잘 그게 먹히지를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죠. 이걸 제대로 이해를 잘 했더라면 실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지식인들이 다 열심히 지적했더라면 어쩌면 20세기 가장 슬픈 저 역사적 실험이 덜 비극적으로 좀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이에크도 그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참여를 통해 실은 이제 하이에크가 하이에크한 날리지 프로그램이라는, 하이에크 이제 개인들한테 분산돼 있고 계속 변하는 어떤 자기가 갖게 되는 정보 지식이 계속 변하는데,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게 좋으냐 하는 측면에 이제 그런 시각으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새로운 걸 하나 냈던 셈이고, 그런 미제스 하이에크의 그런 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돈 라보이가 라이벌 앤드 센트럴 플래닝이라고,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뛰어난 글인데요. 별로 일찍 듣는 바람에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돈 라보이라고 저기 약간의 천재성이 있는 그런 양반이 하여튼 이런 책을 썼고,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컬츠너가 미제스하고 하이에크 이론을 합쳐서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아주 기업가 정신 이론의 고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오스트리아파라는 학파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 조지 슌페터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래가지고 기업가 정신의 또 나름의 그걸 이룬 데다가 또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대학 거기 있죠. 그래서 미국 와서 경제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슌페터라든가 프랭크 나이튼 또 시카고 대학의 그 창시자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스카 랑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뜻을 제대로 그 미제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경제 계산 논쟁에서 미제스가 오히려 졌다, 패퇴됐다, defeated 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근데 그게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미제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거를 수리적으로 그걸 표현하든 아니면 말로 하든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든 그거는 사용하는 언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나 소위 뭐 제본스라든가 그다음에 왈라스 뭐 혹은 맹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기는 평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자기는 그 이 어떤 인간사라는 게 주사위 던지기하고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주사위 던지기는 거는 앞에 나왔던 그 숫자가 1이라고 해갖고 그 정보를 안다고 해갖고 다음에 나오는 거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약에 퓨어한 면이 딱 오르는 게 있어 다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면 1에서 6까지 주사위, 그거는 그런 때는 그걸 주사위 확률론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지만, 인간사는 그게 아니고 역사를 알면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자세히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자기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주사위로 다루듯이 그 수리적으로 불확실성 풍고 이런 걸 갖다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한 거죠. 말로 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미제스가 했던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게 안타깝다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컬츠너의 경우에 저기 아까 그 돈 라보이가 저기 경제 계산 논쟁에 대해서 뛰어난 역작을 하나 남겼다 그랬는데, 컬츠너가 요약하는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세 단계였다. 첫 단계는 이 희소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지금 정보 전달 하는 의미가 뭔지, 예를 들면 뭐 동경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전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뭐 집에 페인트 칠하거나 뭐 조금 예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비싸지니까 건자재 가격이 그걸 미루게 되고 시급한 쪽으로 일단은 그 자원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그걸 깨우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랑게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이제 왈라스의 경매인 모델을 내세우는 걸 보면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이런 행정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가진, 그래서 시장의 기업가 정신이 뭘 의미하는지 인간 행동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랑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잘 몰랐다. 그리고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암묵적 차원의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게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소비자 선호도 알고 있고 뭐 어떤 방식으로 기술이 최고로 좋은 거고 이게 다 알려진 게 아니라, 실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키워지고, 경쟁을 통해서 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지도 밝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 게 더 나은지 차차 알려진다. 그걸 이제 하이크가 주로 강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전달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의미란 게 결국은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걸 통해 갖고 발견 과정으로서의 경쟁 혹은 지식의 분업 혹은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촉발되게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주류 경작 어떤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경작이 너무 한편으로는 실제 시장보다는 모델에 너무 깊숙이 조금 모델 안에서 잘 작동한 게 여부에만 조금 빠져 있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타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오스트리아 학파 밑자가 빠졌네요. 신오스트리아 학파 형성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제 판단으로는 그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기울였던 그 책들과 저술들 이런 것들 가운데 참 물론 뭐 공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까다롭게 수리적 모델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컨캐버티니 컨벡서티니 뭐 그다음에 뭐 컨티뉴어티니 뭐 온갖 그다음에 뭐 뭡니까 이 수리적으로 복잡한 그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더 복잡한 모델까지 이용하면서 하는 것도 공부해서 다 하는 걸 보면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무튼 그런데 소련이 그러면 아까 들어갔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소련이 그러면 24년이나 유지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랑게 자신도 자기가 말한 경면 시행착오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가 계획을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에 똑같은 자본재가 얼마인지 가격을 알아가지고 그 가격을 가격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라 치고 얘들이 이걸 가져갔을 때 얼마 정도 이상 뭐 생산을 해야 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실은 말하자면 미제스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격을 가져와서 이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확인한 셈이고 그거를 영국 경제학자 피터 와일즈가 그러니까 자유화 이전에 폴란드를 방문해 갖고 알아봤더니 실제 세계 가격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또 그걸 알리는 글도 쓰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그게 소련이 그동안 그렇게 오래 유지됐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미제스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 게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톨카치의 사례인데 톨카치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냐면 소련 계획 경제에서 핵심적인 자원들 철강 뭐 그다음에 등등 뭐 핵심적으로 필요한 어떤 재료나 부품 같은 걸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얘들이 어떤 그 계획을 할 때 뭐 태풍 요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게 있으면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핵심적으로 그걸 할 때 아주 그런 걸 말하자면 계획대로 뭔가를 뭐 그 질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는데 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걸 메꿔주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친구들이 톨카치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은 음성적인 이런 과부족을 막아 이제 그걸 해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이런 톨카치라는 계급들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꿔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하 경제죠. 일종의 지하 경제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무너지는 걸 또
상당히 그 완화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소련에서도 가끔 권력 투쟁을 할 때 A라는 그룹이 잡을 때는 잡을 때 위에 미리 잡고 있는 그룹이 칠 때 힘을 가져서 걔들을 치고는 그 부정부패로 연결됐다 그래 가지고 그 다 이제 정치적인 그룹하고 다 연결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걔들 말하자면 그것도 뺏어오고 실질적인 경제 권력도 뺏어오고 정치 권력도 같이 뺏어오는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흥미롭게도 이제 CIA가 소련 경제를 이제 엄청나게 과대평가했던 게 나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는 피터 백키라고 몽페리앙 소사이티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트랜지션 이코노미 그러니까 전환기 동구라든가 뭐 이런 쪽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제스라든가 하여 특히 미제스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한테도 핍박을 받아 쫓기기도 했지만 납치한테도 쫓겼지. 그래서 미국으로 또 건너와서 또 그랬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그 이론에 열심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하이에크도 뭐 물론 뭐 자기가 생각한 걸 꾸준하게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평생을 두 분 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지금쯤 되면 그 말하자면 뭐 옛날 저기 좀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것도 옛날에 한번 그 미제스가 그런 걸 보니까 '아 그랬다.' 이거가 아니라 좀 지금 입장에서 다시 평가해서 '아 그때는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인정되고 하는 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쪽에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도 실은 이런 미제스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언어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이제 이런 경제 계산 논쟁에 참여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쓴 책인 휴먼 액션을 제가 읽어 보면서 이런 쪽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뭐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회주의는 경제 원리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뭐 강의를 마치고 질문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